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했고 야당은 경기 불황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박영선, 김현철,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끝내 채택되지 않으면 오는 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마약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판결문에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의 표준주택 공시가와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달라 바로 옆집인데도 공시가 상승률이 2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가 지자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 19대가 지난달 한국으로 직급화돼 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인 건데 한미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문제가 심각한데 정작 환경법은 특정 기술 보급에만 국한돼 있어 새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이 집중 분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4.3 보궐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겨냥해 예산을 대규모로 쏟아붓겠다. 아니다,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를 각각 앞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더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내세운 건 지역 경제의 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토양에 긴급 자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며 여당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무원께서 지금 이 정권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심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 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복원을 강조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자정을 마지막으로 14일에 걸친 선거운동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발언을 놓고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 후보 측이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발언의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는 창원 성산 시민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폐륜 집단에게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차원의 맞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자살은 뇌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 김태흠 의원은 노 전 의원의 살아가고자 한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의당의 과도한 비난은 올바르지 않다. 노회찬 의원에게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뻔뻔함이 아니라 양심을 배우기를 바란다.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이 지역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 시인한테는 좀 더 호의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선거에 좀 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몽투를 예상치도 못하게 저한테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선거 캠프와는 관련이 없는 통영고 축구부 후원회의 경력금 차원이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로 경남FC에 2천만 원이라는 징계가 나오자 결국 황교안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농구장 방문도 논란이 됐었죠.
선관위는 정의당에도 한국당과 똑같은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장 약한 제재입니다. 경남FC만 날벼락을 맞은 거죠. 김도현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 축구 경기장 유세로 선관위의 행정 조치를 받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경남FC와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선 억울하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지난달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이정미 대표도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머리띠를 두른 채 응원했고 앞서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야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여영국 후보가 LG 세이커스 농구 경기에 입장을 해서 피켓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랍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와 농구장 방문은 사안이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입장부터 응원까지 LG 세이커스 구단 측의 안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폐는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의당도 경기장 안에서 유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정당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청와대는 박영선과 김현철,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도 오는 8일쯤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가 있던 없던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박영선, 김현철,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차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자 청와대가 송부를 재차 촉구한 것입니다. 진영 후보자의 경우 오는 4일 상임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큰 만큼 박영선과 김현철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송부 마감 시한이 오는 7일인 만큼 7일 이후엔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8일이나 9일쯤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까지 8명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명이 강행되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수가 박근혜 정부 때의 10명과 같아진다는 점에서 국회 무시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절대 임명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조국 수석을 겨냥한 이른바 조통령 발언까지 쏟아내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인사라인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이른바 조조라인의 경지를 요구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했다면서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두 후보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조조라인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또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자진 사퇴도 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지만 야당 또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과거 마약 투약 혐의 수사가 봐주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입건된 공범은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판결문에 황 씨는 공범으로 적시도 됐는데 한 번도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거든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마약 혐의로 조모 씨와 함께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당시 황 씨와 함께 입건돼 기소된 조 씨의 재판 판결문에서 황 씨의 이름이 8번이나 언급됩니다. 조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황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마약 공급 체계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조 씨의 팔에 직접 주사기로 주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뒤늦은 2017년에서야 황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황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황 씨가 재벌가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기억이 없거든요, 전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다면 기억 속에 명확히 남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경찰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황하나 씨가 또 다른 마약 범죄와 관련이 됐다는 추가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황 씨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와중에 황 씨의 SNS엔 떡하니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열받게 생겼죠. 윤규란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앞서 보도한 2015년 사건 외에도 황 씨가 마약 범죄와 관련됐다는 한 건의 추가 제보도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 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관련된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현재 휴대전화를 꺼둔 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어제 황 씨의 SNS 계정에는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가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또 재벌 3세 얘기입니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가 대마초 흡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현대가 3세 정모 씨의 마약 혐의도 터져나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SK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씨는 경찰에 잡혀올 때만 해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마초를 18번이나 사서 피웠다고 시인했습니다. 평소 알던 공급책 이모 씨 등 2명에게 모두 700만 원을 주고 택배로 대마초를 공급받았습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최 씨에게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카트리라고 해서 이제 무슨 전자담배 비슷한 건데 올해 한 2, 3월, 2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 씨를 수사하면서 경찰은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대마초를 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 여동생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정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체포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50대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갑자기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고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며 소리까지 지릅니다.
아이 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한 맞벌이 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아이를 맡겼는데 CCTV를 통해 돌보미의 만행을 발견했습니다.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CCTV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 부모는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돌보미를 소환할 방침이며 해당 지자체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활동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6만 4천 가구에 이르는 상황.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통풍에 좋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산 한약이 알고 보니 부작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덩어리였습니다. 심지어 이 약은 계속 복용하면 얼굴이 붓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부작용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에서 올린 인터넷 광고입니다. 통풍의 원인인 요산염을 막아준다며 자신들이 제조한 한약이 일반 진통소염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이 한약에는 한 포당 0.6mg 가까운 덱스메타손이 들어있었습니다. 덱스메타손은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로 류머티즘 질환이나 내분비 장애 등에 사용되는데 자칫하면 쿠싱 증후군이나 위장 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한약에 사용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한약에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해당 한약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환자들에게 통풍 특효약으로 둔갑해 제조 판매되다 제보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불법 한약 제조에는 약사 1명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적발했거든요.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식약처는 해당 한의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돈 많은 미군 장교나 외교관 행세를 하며 SNS로 접근해 돈을 뜯어낸 국제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여성에게는 사귀자고, 남성에게는 같이 사업을 하자며 접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한 일행이 한강에서 호화로운 선상 파티를 즐기고 아프리카 출신 한 남성의 방안엔 명품 쇼핑백이 한가득입니다. 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국제 사기 조직 일당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모습입니다. 이들 일당은 SNS 등 온라인상에서 포상을 받은 미국 장교나 외교관을 사칭해 이성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수개월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사랑, 나를 믿어라 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함께 여생을 보낼 재산을 한국에 보낼 테니 맡아달라며 운송료나 통관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가로챈 돈만 14억 원. 내가 안 받아주면 나는 내가 30년 동안 그 급한 생활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게 허구였던 거죠. 사랑을 믿기로. 검거된 국제 사기 조직 일당 7명 중 6명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한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남인 신청을 반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 기간을 늘렸고 외국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경찰은 실제 피해 액수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100% 유기농 밀가루와 국산 재료만 쓴다는 유명 단팥 빵집이 있습니다. SNS에서도 맛집으로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빵집인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거래 명세서를 보면 작년 9월부터 적어도 넉 달간은 유기농 밀가루도 쓰지 않았고 또 국산이 아닌 중국산 팥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인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 단팥빵 가게. 100% 유기농 밀과 국산 팥만을 사용한다고 홍보합니다. 저희 캐나다산 유기농 밀가루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SNS에서도 맛집으로 여러 번 소개됐지만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유기농, 국산 재료를 사용한다는 홍보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밀가루를 갖다 사용을 하고 유기농 빵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MBN이 입수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빵집의 거래 명세서를 보니 팥의 원산지는 중국이었고 밀의 유기농 표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품은 유기농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하게. 유기농 제품은 인증 마크가 찍혀 있다. 빵집 측은 팥의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밀은 유기농만 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유기농이 아닌 밀가루는 쓰신 적이 없으신 거죠? 일체 없어요. 중국산 팥은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용한 적 있는데 구청과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적발 기준을 따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주택 세 채가 비밀 통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뭐 하는 집인가 싶죠. 숨어서 도박을 하기 위한 건데 한판에 수천만 원이 오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형사 1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19 특수구조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방안 곳곳에서 주부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예, 손대지 마. 소지품 손대지 마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과 하투가 손에 들려 나옵니다. 속칭 고스톱 도박이 이뤄진 현장입니다. 5명도 왔다가 막 4명도 왔다가 또 늦게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뭐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소문이 하우스 생겼다라고. 제보가 있었지만 수차례 검거에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 주택 세 채를 매입해 도박장을 열었는데 단속을 피하려 옷가게와 가정집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빌라 세 채를 기역자 모양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 연결해 손쉽게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편하게 이동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CCTV도 외부에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이들은 6개월 동안 참가비 42만 원을 내고 하루 수천만 원이 오가는 도박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주부 12명을 입건하고 도박장을 개설한 주범 50대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LG U+의 직영점 점주가 인근 다른 대리점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건데 본사 직영점이 반칙으로 본사와 계약을 맺은 다른 대리점을 등친 셈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LG U+ 대리점입니다. 이곳의 대리점주 김모 씨는 인근 직영점에서 자신의 고객 명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대리점 고객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섭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죠. 그럼 휴대폰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그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그 다른 대리점이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나왔던 거고요. 이상한 낌새를 챈 대리점주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 등록된 고객 200여 명의 정보를 검색해봤더니 대부분 인근 직영점에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직영점을 찾지 않았는데 방문했다고 거짓으로 기재된 겁니다. 본사의 영업직원이던 인근 직영점주가 본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김 씨 대리점의 고객 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CTV를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인근 직영점은 2년간 이렇게 빼돌린 정보로 본사에서 요구하는 고객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고 추가 매출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직영점주 이 씨를 상대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본사에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협조가 아닌 본사가 소송의 이해관계자가 된다면 약속했던 대리점의 지원이 어려워질 거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매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MBN이 취재에 들어가자 대리점 비용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오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일당을 잡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들통나자 피해자가 항의했고 이에 사과는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건데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다른 이에게 벌인 모든 범행도 발각이 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탐지견을 동원해 지하철역을 수색합니다. 폭탄을 터뜨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군과 소방경력까지 총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112에 협박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를 추적했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나 전혀 몰랐었어요. 이제 그쪽에서 앱을 하나 주길래 앱을 깔았고 그때부터 전화기가 목통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이 들통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해킹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속여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 대출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하다며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대피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이 해당 기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콜센터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11명, 피해금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17명 가운데 15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잠적한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과거 김 전 차관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동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시기인데 김 전 차관이 이 시기 갑자기 근무 시간에 병원에 아주 많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과거 2차례 수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김 전 차관의 의료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김 전 차관의 진료 내역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허리가 아프다거나 감기 등 갖가지 잔병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김 전 차관의 의료 기록을 본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빈도면 병가를 냈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통상 고위 간부가 근무 시간에 병원을 가게 되면 사실상 퇴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김 전 차관이 병원을 빌미로 검찰청에서 나온 뒤 이후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누굴 만났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며 검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검사 업무 일지와 처 이모의 가계부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소명 자료가 믿을 수 있는지 당시 진료 기록과 대조해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는 과거 상가 개발비 횡령 혐의로 3번이나 고소를 당했지만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그를 도운 이가 김 전 차관과 함께 검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약재 상가.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았습니다. 윤 씨와 그 측근들은 상가 개발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 수사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의 뒤를 봐줬을 가능성을 의심하는데 윤 씨를 도운 변호사 박모 씨 때문입니다. 진정서하고 진술서 그거 갖다가 팩스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팩스 번호가 박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박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전달된 제보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제보자는 윤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사람이 박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박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박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 박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안 계시는데. 분양 사기 사건을 둘러싼 윤중천과 박모 변호사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연관성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는 김학의 CD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학의 CD를 경찰에서 입수했다고 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박 의원이 CD를 봤다고 하는 그 날짜, 그 뒤에 영상을 입수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권영범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입수했다는 김학의 CD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학의 CD 취득 시점이 엇갈리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박 의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2013년 3월 19일에 경찰 수사부서가 김학의 CD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에게서 CD를 공유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3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이를 언급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거를 믿을 수 없다. 딴 데서 받고도 경찰에서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정보부서 등에서 CD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민 청장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청장은 김학의 문제를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사는 아니지만 범죄 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 중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사 중이냐라고 물으면 내사 중이 아니었거든요. 민 청장은 또 버닝썬과 관련해 현직 경찰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판사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판사가 처음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언론 노출 등의 부담을 느낀 탓인지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의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낀 게 사실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고인석의 임종헌 전 차장과 증인석의 정 부장판사는 신문 내내 서로 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수 과정에서 공방이 일었던 임 전 차장 측의 USB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안에 담긴 8,600여 건의 행정처 문건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안재루 기자. 네, 불이 난 부산 해운대 운봉산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해주시죠. 5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해운대 운봉산에서 바로 옆 지장군 철마면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4대와 소방대원 등 65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3시 18분쯤 해운대 운봉산 2부 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탓에 불은 빠르게 번졌고 많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현장 인근 요양원 환자 3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불이 난 곳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한 곳과 대학교에선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면서 농가를 덮칠 수도 있어 곳곳에 소방차를 배치하고 방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만인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산의 산책로 출입구와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내 집과 평수가 비슷한 바로 옆집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우리 집의 절반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세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먼저 정부가 그 지역에서 몇 가구를 콕 집어서 산정을 합니다. 이번엔 22만 가구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정부 공시가격을 참고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많이 올랐죠.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공시가격을 매겨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한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표준주택은 39% 올랐지만 바로 옆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은 12%만 올랐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들이 말을 안 듣는 셈, 급기야 감사에 착수하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 정부가 선정한 샘플, 즉 표준 단독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9%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옆집은 어떨까요? 담벼락을 마주한 개별 단독주택인데요.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자체가 정한 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4,800만 원, 32% 상승했습니다. 바로 옆집인데 상승률이 2배 차이 납니다. 주민들은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조용한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실제 서울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상승률 격차는 용산구 7.65%포인트, 마포구 6.57%포인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기대치만큼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은 걸로 해석되지만 지자체는 정부에 맞설 수도 없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격차가 벌어지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일 테고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좀 호응을 해서 같이 갔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공평한 과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을 누가 고무줄 산정하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얼굴을 붉히는 사이 집주인들만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뛰는 실업급여 위에 나는 부정수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무려 1,3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 1월 한 달에만 20억 원이니까 이런 추세라면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올해 2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직장에 버젓이 다니면서도 실업자 연기를 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다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수당을 신청하고 혹은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취업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단골 식당에 가서 가짜로 면접을 봤다는 사인을 받는 식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것만 800건, 부정수급액은 16억 2,700여만 원에 달했죠. 그러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거의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5.1%, 육아휴직급여자의 처벌은 9.5%에 불과했고 환수율도 실업급여 80%, 육아휴직급여 82%에 그쳤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인지해서 찾은 범죄는
4.4%밖에 안 됐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면 당장 재정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고용보험기금은 8천억 원 넘게 적자를 봤죠.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240일, 여기에서 120일에서 270일로 연장할 예정이거든요. 실업률이 높고 취직하기도 힘든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이 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정이 충분해야 하고 또 거짓으로 돈을 타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작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 북 전체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던 미군 해병대 전력이 지난달부터 한반도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하와이에서 날아와 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이례적인 건데 미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 시험만 해도 도발이라고 간주한댔죠. 그만큼 대북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 항공기 14대가 지난달 초 하와이에서 날아와 한국에서 훈련한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인 쌍용 훈련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아닌 하와이 전력이 참여한 건 이례적입니다. And just last month we brought 14 aircraft from Hawaii here for training. By training with you, our combat readiness improves.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도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로 집결하는 상황. 때문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협상력을 높이는 건지 실제 발사를 위한 건지 계속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동창리를 복구했지만 그걸 당장 어떻게 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통상적인 대응 훈련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한다고 얘기해도 대부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한미가 한국군이 과연 독자 훈련 능력이 있나 검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나 보려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특별상설 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만나 한미 공동으로 한국군 능력을 평가한 겁니다. 또 앞으로 매달 이 특별상설 군사위원회를 통해 한국군 군사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서 올해 3월에 처음으로 개최했고, 전자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우리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군이 갖는 이른바 전자권 전환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매달 한국군 능력을 평가하는 별도 회의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미국 패트릭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과 만나 조기 전자권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없이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이달 중순 두 번째 특별상설 군사회를 열고 전자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 바로 노후 경유차 문제입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수도권 미세먼지의 22%를 유발해 원인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체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 등록 비중은 지난해 42.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저감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다 만들어진 자동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추가로 다는 것보다는 애초 차를 만들 때부터 매연이 덜 나오게 하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오래전 만들어진 법 규정 때문에 새로운 매연 저감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팀 정광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경유차입니다. 이 경유차 머플러에서 얼마나 많은 매연이 쏟아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매연 수치 30%를 기록하며 통과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했습니다. 이 차에 매연 저감 선처리 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부착하고 검사를 다시 했을 땐 22%. 여기에 약간의 정비를 더하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 연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장착하면 거의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런 선처리 매연 저감 기술이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 아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법 규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되면서 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05년부터 시행된 법안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규정돼 DPF와 같은 매연 저감 후처리 기술 보급과 지원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기술들을 문호를 좀 열어서 선처리 기술이나 후처리 기술이든 대기 환경에 개선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환경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새로운 기술 접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검증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만 정작 이를 막으려고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나 간편 결제 업체들은 자기네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이율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자로 자기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라 이거죠. 당장 소비자에겐 이익이 되지만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이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이수연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엔 아예 현금을 충전해놨습니다. 200만 원을 예치하면 무려 연 5%, 10만 원이 쌓여 꽤 쏠쏠하다는 설명. 적립 캐시 금액도 크고 또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넣어서 그냥 넉넉하게. 다른 간편결제 업체가 2%의 적립금을 지급하자 더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충성 고객을 붙잡아 놓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가 허가받지 않은 자금 조달, 즉 유사수신인지 들여다보고 있지만 적립금은 인출이 안 되는 만큼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자들도 사실상 은행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출혈 경쟁도 우려됩니다. 한 간편 송금업체가 최대 100만 원까지 입금하면 연 10%를 더해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한 달 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률을 경쟁적으로 올린다든지 그러면서 출혈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기존 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2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MBN 정치 토크쇼 판도라를 진행하는 김승우가 어제 열린 제31회 한국 PD대상 시상식에서 출연자상 부문 TV 진행자상을 받았습니다. 판도라는 종합 편성 채널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한국 PD대상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내 유세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경남이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악의 승점 감점은 피했지만 경남은 한국당에 명예실추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유세 활동을 막지 못한 홈팀 경남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3시에야 끝났습니다. 프로축구 출범 후 처음 발생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안이어서 상벌위원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경론 끝에 내린 결정은 제재금 2천만 원 부과, 가장 무거운 징계인 승점 10점 삭감과 굴욕적인 무관중 홈경기는 피했습니다. 상벌위는 구단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단이 직접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은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관계자 증언,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하여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재금 2천만 원도 절대 가볍지 않을 뿐더러 경남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구단으로 낙인받게 됐습니다. 경남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에게 구단의 명예실추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금전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즘 공원이나 강가에서 달리기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못된 자세로 다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지 않는 건강한 달리기 비법, 강영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남녀노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즐기는 운동, 달리기. 하지만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무릎이나 발목 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달리기지만 잘못된 자세는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건강한 달리기를 위한 비법을 제가 한번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의 착지법입니다.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발바닥의 중앙으로 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무릎과 종아리에 체중을 그대로 전달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 팔의 스윙.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하며 골반을 스치듯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법. 코와 입 두 곳을 모두 열어 최대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뛰니까 실제로도 몸이 더 이제 단련되어서 빠르게 더 뛰어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달리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부상 없이 평생 스포츠로 즐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다소 쌀쌀하지만 하늘은 깨끗합니다. 내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광주는 1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진주는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8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되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실효 습도가 35%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봄철에는 영서에서 영동 지방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요. 풍속에 빨라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의 소나무 숲은 불이 잘 붙는 성질도 있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기 상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상을 따라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온화한 봄 기운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요즘 총기 난사 사고를 경험한 여러 나라들이 민간인의 총기를 사들여 폐기하고 있는 추세인데 총기 사고가 그 여느 나라보다 잦은 미국에서 연방 법원이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몇 비정상적인 총기 사용 때문에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백만 명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사실 총기 사고는 총 자체가 원인은 아니죠. 그 총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제재하냐에 대한 답도 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